중국 허난성 외곽의 깊은 산속에는 세상과 격리된 듯한 마을이 하나 존재합니다. 복문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마을은 특별히 볼만한 관광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의외로 꽤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 복문촌이 유령마을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실제로 마을 전체가 귀신에 들렸다는 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중국의 유령마을 복문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복문촌에 대한 괴담이 퍼진 것은 1960년대입니다. 1963년 이 마을에 3명의 청년이 방문합니다. 이들은 정부에서 파견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아직까지 조사되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곳을 찾아서 정부에 보고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 남자는 이곳에 들러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혹시 며칠간 묵을 만한 장소가 없는지를 묻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흔쾌히 집 한 채를 소개시켜줍니다.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 집처럼 보였는데요. 사실 이 집은 얼마 전 가족 전원이 병에 걸려서 모두가 목숨을 잃었던 장소였습니다. 세 사람이 집에 묵게 된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 모두가 마을에 들어오면서부터 알 수 없는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 집에서 잠을 청하자 몸이 뻐근해지면서 자는 동안 가위에 눌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가위에 눌리는 동안 악몽을 꾸기도 했는데요. 흉측한 얼굴의 귀신이 쫓아오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난 청년들은 밥을 먹으며 서로 잠자리가 시원치 않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그 전날 꿨던 악몽은 소름 돋게도 그 내용이 모두 똑같았으며 심지어 꿈에 나온 귀신의 생김새조차 동일했습니다. 며칠 뒤 불길한 일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세 남성 중 한 사람이 옷장에 걸어둔 옷을 꺼내기 위해 옷장을 열자 그 안에서 귀신이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이 귀신은 바로 며칠 전 꿈에 나온 귀신이었습니다. 옷장에서 튀어나온 귀신과 마주한 청년은 졸도했고 깨어난 뒤부터 고열을 동반한 열병에 걸리게 됩니다. 다른 청년은 자다가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집 앞에 있는 우물가에 웬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는데 여성은 머리를 감고 있다가 청년의 모습을 보더니 한 번 미소를 띠고는 우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청년이 놀라서 우물로 다가가자 역시 며칠 전 꿈속에서 본 그 귀신이 우물 속에서 튀어나옵니다. 이 청년 역시도 악몽을 꾼 뒤로 똑같은 열병에 걸립니다. 또 다른 남성 역시 며칠 뒤 가위에 눌리게 됩니다. 그도 앞선 사람과 마찬가지로 악몽을 꾸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집 안으로 사람 여럿이 들어오더니 그의 목을 조르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이 남성 역시도 꿈을 꾸고 난 뒤에 다른 두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병을 겪게 됩니다. 병에 걸린 남성들이 아무리 약을 먹어도 병에 차도가 없자 결국 이곳에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이라 판단하고 마을 촌장의 제안에 따라 무당을 부른 다음 빈집에 귀신을 내쫓기 위해 제사를 지냈는데요. 신기하게도 제사가 끝나자 세 청년의 병이 금방 나았다고 합니다. 복문촌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른 마을로 옮겨가면서 2007년에는 사람이 없어 완전히 폐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전체가 버려지고 난 후에도 복문촌에 대한 괴담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복문촌의 괴담이 다시 알려진 것은 2009년입니다. 이곳에 4명의 남녀가 방문합니다. 남성 2명 그리고 여성 2명으로 이루어진 여행객이었는데요. 산속에 있는 마을인 복문촌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분명 마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없는 곳이었기에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빈집들이 많았지만 너무 낡아 안에서 잘 수는 없었고 결국 이들은 한적한 터에 텐트를 치기로 합니다.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 나무가 필요했기 때문에 텐트를 지킬 한 명만을 제외하고 3명이 나무를 구하러 갑니다. 혹시 쓸만한 땔감이 있을까 싶어 들어간 빈집에 특이한 모양의 의자가 한 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은 의자에 앉아 기념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장작을 구하러 갔던 사람들이 다시 텐트로 돌아와 보니 텐트를 지키던 여성이 허공에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3명이 가까이 다가가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들이 그녀를 붙잡고 정신 차리라고 흔들자 그제서야 혼잣말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뭘 하고 있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날 텐트에서 숙박을 했을 때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아무도 없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텐트 바깥에서 소근거리는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를 잘못 들은 것으로 알았지만 발자국 소리까지 나자 결국 바깥으로 나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텐트 밖은 이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자는 둥 마는 둥 하며 피곤에 절었던 이들은 아침이 되자마자 서둘러 텐트를 해체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바라보고는 깜짝 놀라게 됐는데요. 왜냐면 모두의 목에 붉은색 자국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손자국처럼 보였습니다. 복문촌에서 이런 이상한 사건을 겪었던 이들은 도시로 돌아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말하고 다녔는데요. 자신들이 들렀던 곳이 바로 복문촌이라는 곳이며 이 마을이 얼마 전 폐촌이 된 곳이고 귀신 들린 마을이란 별명을 가졌던 장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빈집에 장작을 가지러 갔다가 특이한 의자에 앉아서 기념으로 찍었던 사진을 현상해보니 분명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그 의자 위에 앉아 각자 한 장씩 기념사진을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속에는 의자만 덩그러니 나와 있을 뿐 사람은 단 한 명도 나와 있지 않은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퍼지며 유명해지게 되자 복문촌을 수소문에 찾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게 됐고 심지어 방송국에서도 이 마을에 취재를 가게 됩니다. 취재를 하러 간 방송에서도 이상한 현상들이 촬영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PD와 작가를 비롯한 출연진들이 각본을 만들고 연출한 상황이었음도 밝혀졌다네요. 물론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그랬다는 변명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 복문촌을 찾아갔던 사람들 중에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다양했던 것을 보면 모두가 거짓말이었던 것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당연히 전부 다 진짜라고 믿기는 어렵겠지만요. 지금도 복문촌에는 간간히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기 어려운 괴담이지만 어쨌든 꽤 흥미로운 이야기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괴담도 괴담이지만 마을 자체가 버려졌다는 점도 참 특이하네요. 중국의 귀신 들린 마을이라 불리는 복문촌 괴담 이었습니다. 1898년 체코의 온천 마을로 유명했던 야키모프. 이곳에서 새로운 화학 물질이 하나 발견됩니다. 발견자는 바로 피에르 퀴리와 마리 퀴리 부부였습니다. 이 물질은 어두운 곳에서 밝게 빛을 냈는데요. 1910년에는 자연 상태의 원석에 포함된 이 물질을 따로 빼내어 분리시키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낸다는 특성 때문에 빛을 낸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라듐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듐은 대단히 위험한 물질이었는데요. 발견자인 마리 퀴리 역시도 라듐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라듐에 의해 숨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경이롭고 위험한 물질 라듐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이 난다는 특성 때문에 야광 페인트나 발광 도료 등으로 제조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때 만들어진 미래 시대를 그려낸 상상화 중에선 라듐으로 집안을 밝게 하고 온도까지 조절하는 라듐 난방기가 생길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컸지만 또한 사람들의 엉뚱한 기대를 받기도 했는데요. 당시 많은 사람은 라듐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라듐에서 나오는 빛을 쬐면 인체에 이로운 영향을 주며 심지어 젊음도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퍼지게 됐는데요. 그래서인지 라듐은 단순히 화학 물질을 넘어서 라듐을 사용한 화장품까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라듐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극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잘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새로운 발견이 일어나 라듐 열풍의 쐐기를 박습니다. 바로 라듐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쬐인 암 환자에게서 암세포가 죽은 것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시대를 감안해보면 정말 획기적인 발견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당시에만 해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질병이었던 암이 치료되자 라듐에 대한 사람들의 불분명한 믿음은 확신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넘어서서 라듐의 효과를 더 알아보기 위해 인체의 여기저기에 방사선을 비추는 실험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 질병에도 라듐의 방사선을 사용했기에 이 실험에 참여했던 환자들이 관련된 암에 걸리거나 혹은 몸에 이상이 있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듐의 인기는 식지 않아서 현재의 시각으로 보기엔 상상을 초월하는 제품들이 발매됩니다.
의학계에서만 라듐을 주목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황당하지만 식품업계에서도 라듐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 제품은 바로 라듐이 포함된 라듐 초콜릿입니다. 독일의 회사였던 버크앤브라운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들은 라듐 초콜릿을 광고할 때 원기 회복에 좋은 초콜릿이라는 문구를 넣기도 했습니다. 식사에 곁들일 스프를 만들었는데 간이 조금 심심하신가요? 저녁으로 나온 구운 스테이크에 찍어 먹을 소금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라듐 소금을 한번 드셔보세요. 소금 안에 라듐이 포함되어 기분까지 좋아지는 맛이라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라듐을 먹는다고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성에 대해서 몰랐는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라듐 좌약도 있었는데요. 약 자체의 효능이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쾌변이 힘들어 이 좌약을 썼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고통을 받게 됐을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양의 라듐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소개했던 제품들 중에서 실제로 라듐이 포함된 제품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하도 라듐을 찾는 바람에 얼마 되지도 않는 라듐의 수요가 너무나 올라버려서 가격대가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무서운 라듐이 포함된 상품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제품은 이름부터가 바로 라디톨이라는 제품이며 성분은 딱 두 가지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물과 라듐이었습니다. 라디톨의 개발자였던 윌리엄 베일리는 이 약을 두고 두통, 빈혈, 변비, 천식 등 모든 병에 잘 통한다며 사실상 만병통치약처럼 홍보를 하고 다녔는데요. 이 라디톨 때문에 끔찍한 일을 겪은 이가 있었습니다. 에벤 바이어스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골프 선수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꽤나 유명한 사업가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었으며 골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1906년에는 아마추어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다네요. 그랬던 에벤 바이어스는 1927년 사업차 출장을 떠나게 됩니다. 기차의 침대칸에 탑승해 잠을 자고 있던 그는 갑자기 크게 기차가 흔들리는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때 얻은 허리 통증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골프 선수로 활동했던 에벤 바이어스에게 허리 통증은 정말 지독한 고질병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어느 날 그에게 좋은 약을 권해준다며 찾아온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라디톨의 개발자였던 윌리엄 베일리였습니다. 반신반의했던 에벤 바이어스는 믿져야 본전이라며 라디톨을 마셔보기로 결정했는데요. 신기하게도 라디톨을 마시자 통증이 가라앉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였는지 진짜 라디톨의 효과였는지 혹은 베일리가 뭔가 다른 것을 넣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확실히 라디톨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이것을 마셨습니다. 에벤 바이어스가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복용을 중단한 것은 1930년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때 이미 그가 복용한 라디톨은 약 1,400병이 넘어갔는데요. 처음에는 하루 한 병만 마셔도 충분했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효과가 덜하게 느껴져 왔기에 하루에 몇 병씩을 구입해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끔찍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디톨의 복용을 중단한 지 몇 개월 후인 1931년부터 그의 몸에 본격적으로 이상 증세가 찾아오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치아가 하나하나 빠져나갔고 체중이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두통까지 찾아오게 되었으며 특히 턱에 심각한 통증이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턱에도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에벤 바이어스의 실제 모습이며 보시기에 따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에벤 바이어스의 턱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변호사에 따르면 앞니 2개를 제외하고는 아래턱을 포함한 턱의 대부분이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몸에 남아있던 뼈 조직이 분해되고 있었고 뇌종양과 더불어 두개골의 구멍까지 뚫릴 정도였다는데요. 법원에서는 라디톨의 독성을 직접 증언해달라 요청했지만 그는 이미 심각하게 방사능에 피폭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출석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1932년 3월에 암으로 인해 눈을 감게 되었는데요. 사망 후에도 그의 몸에는 방사능이 축적되어 있었기에 납으로 만들어진 관에 안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실제로 라듐이 포함된 제품으로 인해 대대적인 피해를 입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라듐 걸스라고 불리는 여성들이었는데요. 이들은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해당 여성들이 일하던 공장은 라듐을 가지고 발광 도료를 사용해 야광 시계를 제작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침과 분침 그리고 시계판의 숫자들에 라듐을 발라넣는 야광 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라듐이 새로운 물질이었던 이 당시에는 대단히 획기적이었습니다. 손목시계로도 제작될 정도였으니 그 인기를 알만합니다. 문제는 이 시계에 라듐을 바르는 과정이었습니다. 야광시계 공장에서 일하던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은 시계의 모든 미세한 부분까지 색칠을 하기 위해 정교한 크기의 붓을 사용해서 라듐을 발랐는데요. 그런데 붓을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붓은 사용하다 보면 끄트머리가 흐트러지는 일이 생깁니다. 보통은 붓을 물에 넣어서 다시 붓 끄트머리를 정리하거나 물감을 좀 더 묻혀서 붓 끝을 모으기도 하는데요. 이들이 사용하던 정교한 붓 역시도 사용하다 보면 끄트머리가 갈라지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붓이 작다 보니 정리를 하기가 힘들었는데요.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끔찍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붓 끝을 입으로 물어서 정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장 관계자들은 라듐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나올 사진 역시 시청하실 때 주의를 바랍니다. 결국 야광시계 공장들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차례차례로 똑같은 질병에 걸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다수가 구강암과 후두암 등에 걸리게 되었으며 이런 식으로 목과 턱, 코를 비롯한 부분이 흉하게 붓다가 괴사하며 썩어 들어가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자 이들은 바로 라듐이 원인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됐는데요. 여성 노동자들은 집단으로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라듐의 위험성이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1939년 피해자들에게 1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납니다. 비록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는 이겼지만 이미 병에 걸린 이들은 재판 결과를 보기도 전에 숨지거나 살아있던 이들도 곧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라듐 걸즈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라듐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잘 알려진 지금은 야광시계에 당연히 라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다른 물질을 사용해 야광시계를 제작하고 있으며 대개는 트리튬이라는 것을 이용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 트리튬은 한국 군대에서 주로 사용되는 K2 소총에도 야간 사격을 위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도 무턱대고 몸에 좋다며 오남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일은 비단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가끔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네요. 위험하면서도 경이로운 물질이었던 라듐에 얽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랜 사랑을 받으며 해외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심슨 가족. 미국의 다른 만화나 시리즈는 모르는 사람들도 심슨 가족만큼은 아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는 무려 34시즌까지 나온 상태죠. 그런데 이 만화 심슨 가족의 에피소드 중에는 전 세계에서 방영 금지가 된 에피소드가 하나 존재합니다. 해당 에피소드가 방영이 금지되어 버린 것은 바로 이 에피소드에 출연한 어떤 남성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심슨 가족 시리즈의 숨겨진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만화 심슨 가족 시리즈는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인데요. 공식적인 첫 시즌이 1989년 12월 17일로 기록되어 있어 거의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심슨 가족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혹시나 일단 심슨 가족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 프로그램은 스프링필드란 곳에 사는 심슨 가족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에피소드에 대해 다루는 시트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심슨 가족의 가장인 호머 심슨, 그리고 부인 마지 심슨, 아들 바트 심슨과 딸 리사 심슨, 막내딸 매기 심슨을 비롯해 심슨 가족의 주변 사람들과 마을 스프링필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는 만화입니다.
현재는 OTT 프로그램인 디즈니 플러스에서 심슨 가족의 판권을 사들여 국내에도 서비스 중입니다. 그런데 이 심슨 가족의 에피소드 중에는 전 세계에서 방영이 금지가 되어버린 이른바 환상의 에피소드로 남은 작품이 존재합니다. 바로 세 번째 시즌의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해당 에피소드의 제목은 스타크 레이빙 데드입니다. 한국에서 방영 당시 MBC에서는 정신병동, 그리고 EBS에서는 쓸쓸한 리사의 생일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방영되기도 했던 에피소드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피소드는 대체 왜 방영이 금지가 된 것일까요? 간략하게 이 에피소드의 줄거리에 대해 말해보자면, 호머 심슨이 어느 날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을 가수라 착각하고 있는 환자인 레온 컴포스키라는 남성과 친밀한 사이가 됩니다. 호머는 나중에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이 레온을 자신의 집까지 데려오게 되는데요. 유명 가수를 집에 데려온다는 말에 잔뜩 기대했던 사람들은 레온이 사실 그 가수가 아니란 사실에 실망합니다. 어쨌든 레온은 당분간 호머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리사와 잠시 다퉜던 바트가 리사의 생일 선물을 고민하자 멋진 노래를 선물해서 두 남매의 사이를 회복시켜줍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줄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레온 컴포스키 때문에 방영이 금지됐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레온이 자신과 동일하다고 착각하던 어느 유명 가수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가수는 만화 속에 존재하는 가상의 인물이 아닌 실제로 세계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입니다. 레온은 자신이 사실 마이클 잭슨이라 말하고 다니며 에피소드 내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가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동안 실제로 마이클 잭슨과 흡사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의 대사를 들어보시죠. Hi, I'm Michael Jackson from the Jacksons. I'm Homer Simpson from The Simpsons. I can't believe you never heard of me. I'm a very popular entertainer. What'd you say your name was? Michael Jackson. 특히 나중에 리사를 위해 노래를 부르는 파트에서는 정말로 마이클 잭슨이 부른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대단히 똑같은 목소리와 창법을 흉내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해당 에피소드가 방영된 이후에는 심슨 가족의 팬들뿐만 아닌 마이클 잭슨의 팬들 역시도 진짜 마이클 잭슨이 게스트 성우로 참여한 것이 아니냐며 궁금증을 표시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가 방영된 지 몇 년 후에 심슨 가족을 만든 사람이자 총 제작을 맡고 있는 맷 그로닝이 이에 대해 답변을 남겼는데요. 바로 레온 컴포스키의 목소리를 맡았던 성우가 실제 마이클 잭슨 본인이 맞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양쪽 팬덤에서는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해당 시즌이 방영되던 시기는 1990년대 초였는데요. 이때도 마이클 잭슨의 명성은 정말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세계적인 가수가 실제 성우로 참여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에피소드는 또 뒤늦게 재조명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잭슨 본인은 이런 사실을 좀 숨기고 싶어 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가 이 작품에 출연했다는 사실은 심슨 가족의 제작진과 성우들밖에 모르고 있었는데요. 해당 에피소드에 참여한 사람들이 소개되는 엔딩 크레딧에도 마이클 잭슨은 본인의 본명을 적지 않고 스페셜 게스트 성우의 크레딧에 존 제이 스미스라는 가명을 대신 사용했습니다. 또 에피소드 내에서 캐릭터 레온 컴포스키가 부르는 노래는 개런티 문제로 인해 킵 레넌이라는 가수가 대신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들어보면 창법과 목소리가 흡사해서 진짜로 마이클 잭슨이 부른 것으로 착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마이클 본인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이 이 노래를 직접 불렀다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구분을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며 대단히 즐거워하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슨 가족의 팬들과 마이클 잭슨 팬들에게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화제가 됐던 이 에피소드. 그러나 2019년 한 다큐멘터리가 개봉되면서 이 에피소드의 운명에도 그늘이 들이우게 됩니다. 2019년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리빙 네버랜드. 이 다큐멘터리는 마이클 잭슨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바로 그가 1980년대부터 어린이를 상대로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런데 해당
해당 다큐멘터리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마이클 잭슨의 사후에 개봉된 다큐멘터리였던 데다가 마이클 잭슨이나 혹은 유가족의 입장은 전혀 없이 한쪽의 입장에 대해서만 다룬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오류들도 지적되었으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진술과 행적에도 많은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해당 다큐멘터리의 여파가 워낙 컸던 탓인지 심슨 가족의 제작진들 그리고 판권을 구입한 디즈니 측에서는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 금지시키고 더 나아가 이후 발매되는 모든 DVD 등의 매체에서도 해당 에피소드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에피소드는 전 세계 디즈니 플러스에서 완전히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제작진들과 디즈니 측에서 해당 에피소드를 방영 금지시킨 조치가 절대로 2019년에 개봉한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진실이기 때문에 금지시킨 것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다큐멘터리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워낙 여파가 컸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어 제외시킨 것이고, 제작진과 디즈니 측에서 마이클 잭슨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현재도 방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비운의 에피소드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심슨 가족의 시리즈들 중에서는 국가적이거나 문화적 혹은 정치적인 문제나 차이로 인해 특정 국가에서 금지된 에피소드들이 몇 개 있기도 하는데요. 그런 에피소드들은 특정 국가에서만 금지됐을 뿐 다른 국가에서는 정상적으로 시청이 가능하기에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방영이 금지되어 버린 이 에피소드와는 꽤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심슨 가족의 시리즈들 중 유일하게 소위 말하는 환상의 에피소드로 남아버린 작품이 됐네요. 다른 매체에서는 아직까지 시청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만 심슨 가족과 마이클 잭슨을 동시에 좋아하는 팬으로서 마이클 잭슨이 사후에도 이런 비극적 일을 당한 것과 또 그로 인해 좋은 작품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됐다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그런 일입니다. 언젠가는 디즈니 플러스와 제작진 측에서 방영 금지 조치를 해제해 줌으로써 심슨 가족의 팬들에게 좋은 작품을 다시 돌려주고 또 마이클 잭슨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심슨 가족의 팬이어서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작품 내에 나온 노래를 포함시키고도 싶었지만 저작권 때문에 들려드리기가 어려웠던 점이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미국의 만화 시리즈인 심슨 가족에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1942년 샌프란시스코의 주거지 한복판, 이곳에 갑자기 비행선 한 대가 추락합니다. 이 비행선은 바로 미 해군에서 운용하던 비행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선의 추락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안에 있던 승무원 2명이 그대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변의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대대적인 조사에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대로 실종 처리되었는데요. 과연 승무원들은 어디로 사라졌고 또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미국에서 벌어진 유령 비행선 사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당시 미군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잠수함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비행선 전대라는 이름의 부대였는데요. 말 그대로 비행선들을 띄워 공중에서 잠수함을 감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 부대는 민간용 비행선 여러 대를 구입하여 부대를 만들고 주로 해안가에 배치시켰습니다. 추락 사건을 일으켰던 비행선은 L-8 비행선이었으며 승무원은 총 2명의 해군 장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사고가 벌어졌던 날 이 비행선 안에는 어니스트 드와이트 코디 중위와 찰스 아담스 소위가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1942년 8월 16일 샌프란시스코의 트레저 섬에서 출발해 금문교를 지나 페럴론 섬으로 도착하는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예상 작전 시간은 최대 4시간 30분 정도로 예상되었으며 며칠 전 실시한 비행선 검사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전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이들은 섬에서 출발했으며 약 1시간 정도가 지난 오전 7시 40분쯤에 무전에서 수상한 것을 발견해 연막탄을 투하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교신이 끊어지고 마는데요. 이 당시엔 이런 일이 흔했기에 해군 본부에서는 다시 연결이 금방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9시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도 교신이 닿지 않자 본부에서는 2대의 수상기를 띄워 비행선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10시 50분경에 해당 비행선을 발견했는데요. 비행선의 고도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별다른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본 것을 보고한 뒤 수색대는 본부로 귀환합니다. 이후 여러 사람들이 이 비행선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비행선을 보고 사진을 촬영한 사람들도 있었고 해변가에서 놀다가 이 비행선을 본 사람들도 있었으며 오전 11시경 골프를 치던 사람들 역시도 비행선을 봤습니다. 고도를 상승시키던 비행선은 어느새 점점 낮아지고 있었는데요. 얼마 뒤 델리시의 벨뷰 애비뉴 주택가에 추락하고 맙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비행선은 추락 속도가 급하지 않았고 근처의 전봇대와 주택의 벽에 긁히며 내려왔기 때문에 추락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 경찰과 군인들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고 조사 결과 비행선 내부의 밸브가 열려서 가스가 천천히 새어나와 떨어진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비행선 안에 들어가서 내부를 살펴봤지만 승무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추락 당시 조종실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서 해상으로 탈출한 것이 아닌가 했지만 구조 신호도 없었고 낙하산과 구명보트도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본부에서는 해상을 비롯해 비행선이 떠다녔던 모든 지역을 대대적으로 조사했지만 승무원 2사람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 결과 사고로 인한 실종 처리가 되었으며 1년 뒤 이 승무원들은 순직 처리가 되었는데요. 불가사의한 실종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됐습니다. 첫 번째로 승무원들이 스파이였다는 가설입니다. 원래는 이 비행선에 한 명이 더 탑승할 예정이었는데요. 바로 비행선의 관리를 담당할 엔지니어 제임스 라일리였습니다. 그러나 실종된 2 승무원은 3명이 타면 무게가 무거워진다며 2사람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해 제임스의 탑승이 거부되었는데요. 이 2사람이 사실 일본의 스파이였고 잠수정과 접선할 계획이었으나 엔지니어인 제임스가 탑승해 있으면 계획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를 배제시켰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UFO에 의한 납치설입니다. 이 추락 사건이 벌어지기 얼마 전 일어난 유명한 사건 중 로스앤젤레스 전투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42년 2월에 벌어졌던 사건이었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상공에 출현한 미확인 비행체를 향해서 미군이 대공포를 발포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외계인들이 복수를 위해 납치를 벌였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가설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 가설로는 문의 잠금 장치에 오류가 있었다는 가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승무원들은 본부에 마지막 교신을 통해 수상한 물체가 발견되어 연막탄을 투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해당 비행선에서 연막탄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조종실의 뒤쪽 해치를 직접 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 2사람 중 1명이 해치를 열었다가 잠금 장치의 문제로 인해 바깥으로 튕겨나갔고 이를 목격한 다른 승무원이 그를 구하려다가 그도 함께 튕겨나가게 되었다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승무원 2사람을 모두 잃게 된 비행선이 결국 표류하다가 추락하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가설로 여겨집니다. 결국 여러가지 가설만 남긴 채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추락한 비행선은 수거되어 수리를 거친 뒤에 훈련용 비행선으로 사용되다가 다시 민간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후에는 아메리카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어 스포츠 행사의 중계 등에 사용됐는데요. 현재는 다시 원래 이름인 L-8로 바뀐 후에 해군 항공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과연 이 2 승무원의 행방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한간에서는 이 2사람이 서로 불화가 생겨서 다툼을 벌이다가 함께 추락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는데요. 왜냐면 이들의 사체조차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이 추락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유령 비행선 사건이었습니다. 2011년 5월 1일 문경시의 한 버려진 채석장, 양봉을 하기 위해
좋은 장소를 찾던 일행이 발견한 것은 십자가에 몸이 묶인 채 숨진 어느 남성이었습니다. 마치 추리소설에나 나올 법한 사건처럼 보였는데요. 기괴한 모습 때문에 금방 여러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밝혀진 것은 놀랍게도 남성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기괴한 죽음에는 아직도 여러 의문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문경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영상은 인터넷에서 조사할 수 있는 사건 관련 자료들과 사건 최초 목격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본인이 직접 올린 글들을 토대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을 다뤘던 여러 방송 매체들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영상에서 제기되는 의문점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사건의 관련자분들에 대한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숨진 분을 제외한 관련자들의 이름을 알파벳으로 처리했습니다. 폭우가 하루 종일 내렸던 2011년의 그 어느 날 양봉업을 하던 최초 목격자 A씨의 집에 젊은 남성 B씨가 자신의 부친을 데리고 방문합니다. B씨는 자신이 청원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곳에서 벌들을 좀 얻어갈 수 없는지 묻습니다. A씨가 내온 다과를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도중 혹시 양봉을 할 만한 좋은 곳이 없겠냐는 B씨의 말에 A씨는 근처에 있는 버려진 채석장을 언급하게 됩니다.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전날까지 내리던 폭우 때문에 길이 좋지 않아서 화물차를 타고 한참을 고생해서 올라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약 700m 정도를 올라가 보니 어찌된 일인지 하얀색 코란도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이곳을 차를 이용하면서까지 올라올 사람이 없기에 A씨는 주변을 더 둘러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곧 그의 눈에 이상한 물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나무를 이용해 만들어진 십자가였습니다. 처음 A씨는 이 십자가를 발견하고서는 누군가 기도를 하기 위해 작은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웬 마네킹이 달려 있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마네킹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시신이었는데요. 이후의 조사 결과 택시기사로 일하던 김모 씨로 밝혀집니다. 상태로 보아선 숨진 지가 이미 며칠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일행은 일단 산에서 내려온 뒤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고 최초 목격자로서 새벽 2시까지 진술을 하게 됩니다. A씨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글에 따르면 발견 당시 시신의 머리에는 관이 씌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십자가에 묶인 양손에 못이 박혀 있었고 발에도 마찬가지로 못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시신이 매달려 있던 십자가의 좌우에도 강목으로 만들어진 십자가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시계와 부엌칼이 주변에 놓여 있었고 포장끈으로 만들어진 채찍까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준비된 것들이었을까요? 승합차 안에도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었고 주변에는 피해자가 며칠 묵었던 듯한 텐트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도 여러 정황이 발견되었는데요. 십자가를 만들기 위한 도면과 각종 연장들, 또 피해자가 직접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는 듯한 십자가에 매달리는 방법이 적힌 종이도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 종이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적혀 있었는데요.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숨진 김씨 옆에서 발견되었던 포장끈을 사용해 만들어진 듯한 채찍의 용도였습니다. 종이에는 남성의 음경을 지칭하는 단어와 함께 39번이라는 글자가 바로 옆에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숨지기 전 포장끈으로 만든 채찍을 사용해 39번 채찍질하라는 내용으로 보였는데요. A씨는 자신의 카페에 적었던 글에 김모 씨가 채찍을 사용해 자신을 때렸던 것은 성경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 아니었는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숨진 김 씨의 행적과 발견 당시 상황에서 정말 성경을 반영한 듯한 모습이 여러 가지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매달린 것부터가 그런 모습이었으며 또한 십자가 좌우에 만들어둔 또 다른 두 개의 십자가는 성경 속에서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았을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명의 강도를 재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텐트 안에서 발견된 여러 개의 종이 중에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라틴어가 적힌 종이도 발견되었는데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할 당시에 그를 조롱하기 위해 십자가에 걸어놨던 문구였습니다.
또한 김 씨의 옆구리에는 부엌칼에 찔린 상처도 있었는데요. 이건 역시도 성경 속에 묘사된 내용대로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가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느 로마 병사가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는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낸 상처로 보였습니다. 특히 이 상처가 김 씨에게 과다출혈을 일으켜서 직접적인 사인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숨진 김 씨의 동생은 이런 증언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 씨가 채석장까지 타고 왔던 하얀색 코란도 차량을 출고하던 날 동생에게 부탁해 시트 위에 수건을 깔아달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성경 속에 묘사된 내용으로 보였는데요.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36절까지 적힌 내용 중에는 예수가 누구도 타지 않았던 나귀를 타게 되는데 이를 본 예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걸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김 씨가 새로 뽑은 승합차, 이것은 바로 누구도 탄 적이 없던 나귀에 대입할 수 있으며 동생에게 차 안에 수건을 깔아달라 부탁한 것은 그 제자들이 나귀의 등에 겉옷을 덮어준 것을 간접적으로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김 씨가 숨진 날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산에 들어간 날짜는 4월 14일 이후로 추정되며 시신이 발견된 것은 5월 1일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2011년의 부활절은 4월 24일이었는데요. 즉 김 씨는 부활절을 사이에 두고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 부활절이 예수가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란 것을 생각해보면 김 씨가 이런 날짜까지 고려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숨진 김 씨는 단순히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재현하려던 것이 아니고 본인을 예수와 동일시했다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특히 그가 채석장을 사건의 장소로 고른 것 역시도 성경 속에 나온 골고다 언덕과 이 버려진 채석장이 상당히 흡사하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과연 김 씨가 독자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혹은 조력자나 제3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의견이 분분했으나 국과수와 경찰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숨진 김 씨가 혼자서 벌였다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는 하지만 김 씨가 직접 작성한 듯한 종이들의 내용으로 봤을 때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했을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방법을 설명드리기에는 이 사건을 모방할 우려도 존재하고 또 유튜브 정책상으로도 권장되지 않는 사안이기에 어떤 방식과 순서가 이루어졌는지 세밀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단 한 가지, 숨진 김 씨가 십자가에 매달렸던 방법 중 혼자서 어떻게 양손에 못을 박을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관건으로 뽑히기도 했었는데요. 혹시 조력자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김 씨가 손에 못을 직접 박은 것이 아니고 처음에 미리 십자가에 못을 박아둔 다음 드릴로 자신의 양손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미리 박혀있던 못을 끼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는 왜 자신을 예수와 동일시했으며 또 굳이 복잡한 방법을 사용해 이런 일을 벌였던 것일까요? 경찰이 김 씨의 행적을 더 조사한 결과 생전에 간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어 아들로부터 간 이식을 받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들이 간 이식 이후 건강이 무척 나빠져 어린 나이에 요절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 씨는 충격을 받고 종교에 깊게 빠지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아내와도 사이가 벌어져 이혼하게 되고 가족들과도 연락을 거의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극단적 선택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는 조금 이상한 의문점들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주로 최초 목격자 중 한 명이었던 A씨에 관한 의문들입니다. A씨와 함께 채석장에서 사건을 목격했던 양봉업자 B씨는 사실 사건 당시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밝힙니다. 보통의 경우에 누군가 죽은 현장을 발견하게 되면 큰 패닉에 빠지거나 충격을 받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요. 신기하게도 A씨는 김씨의 주검을 발견하고서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반응과는 조금 다른 듯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A씨도 카페에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기자가 현장 사진을 자신에게도 줄 수 없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일반인이 사건 현장을 함부로 촬영해서 외부에 유출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당시 이 사진을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A씨는 숨진 김씨의 사건 현장을 보면서 그날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적은 글을 게시하기도 했는데요.
단순히 구체적인 상황이나 순서를 적은 것도 있지만 숨진 김 씨의 모습을 보고 어떤 감상문을 적은 듯한 그런 내용의 글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또 A씨가 인터넷 카페에서 쓰는 닉네임은 바로 시혜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혜선이란 단어는 도교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충분히 도를 닦은 도사가 눈을 감게 되면 육체를 버리고 신선으로 승화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도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 역시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함으로써 시혜선의 경지를 이뤘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A씨의 카페 닉네임과 이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볼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숨진 김씨와 A씨는 과거에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숨진 김씨의 인적사항을 조사하던 중 그가 창원에서 택시기사를 했다던 얘기를 들은 A씨가 아마도 자신이 아는 사람 같다면서 먼저 말을 꺼냈는데요. 실제로 숨진 김씨는 과거 A씨가 운영했던 또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회원 중 한 명이었으며 몇 년 전에 A씨의 집에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씨가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이 예수의 재림이나 환생일지도 모른다는 말에 황당하기도 하고 해서 화제를 돌렸다고 합니다. A씨가 운영하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종교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는 곳이었는데요. 김씨 역시도 종교에 깊게 심취했었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를 알게 됐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느 종교 관련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던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는 기독교 관련 내용을 다루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A씨가 예전에 목회 활동을 했던 것도 밝혀졌는데요. 그렇다면 분명 개신교 목회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기독교 관련 내용을 다루는 홈페이지도 운영하던 사람이 왜 도교에서 말하는 시혜선을 자신의 아이디로 썼을까요? 그 이유 역시도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매체에서 진행한 A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A씨는 윤회사상, 어떤 환생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의식과 자아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자리에 도달하면 신으로 불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환생해서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이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도교의 시혜선이라는 개념이 A씨의 사상을 사로잡았던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기독교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이 교리와는 다른 이질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은 상당히 특기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앞서 A씨가 숨진 김씨를 몇 년 전 만나 상담을 했을 때 김씨가 자신이 재림 예수의 환생인 것 같다는 말을 A씨가 황당하다고 여겼다는 부분입니다. A씨 본인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사상에 비춰보면 숨진 김씨가 말했던 자신이 재림 예수의 환생이라는 말은 A씨에게 있어서 그다지 황당하게 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면 A씨 본인 역시도 그러한 환생이란 개념에 관해 대단히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종교 매체와 가졌던 인터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비롯한 그 누구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사상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던 그가 숨진 김씨가 본인에게 직접 찾아와서 자신이 예수의 환생이라고 했던 말을 듣고 황당하다고 여길 점은 도대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김씨가 말했던 그의 주장이 A씨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신념과도 꽤 맞물리는 점이 있어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그가 예전에 목회 활동을 했다던 교회의 이름 역시 닉네임과 같은 시혜선 교회였음도 드러납니다. 종합해보자면 A씨는 숨진 김씨와 몇 년 전 나눴다던 대화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가 꺼냈던 예수의 환생이라는 언급에 대해 A씨는 부정적이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본인 역시 시혜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환생과 윤회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순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의문으로만 남는 부분이고 경찰의 최종 결과는 김씨의 극단적 선택이었기 때문에 최초 목격자인 A씨에 관한 의문점들은 이런 얘기도 있더라 정도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씨가 사건의 관여자나 조력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경찰의 추가
추가 조사 결과 A씨와 김씨는 이후에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관해 다른 방송 매체들에서도 여러 번 다뤘지만 확실한 결론이 나지는 못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때문에 하도 이곳저곳에 불려다녀서 자신의 본업인 양봉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많이 괴로웠다는 소회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어쩌면 그 본인도 굉장히 곤란했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그날 벌어졌던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문경 십자가 시신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캐나다 알버타의 밴프에 위치한 이 호텔의 이름은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호텔입니다. 1888년에 개장하여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번에 걸친 공사를 통해서 현재까지도 무사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뛰어난 자연 경관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주요 정상들이 이 호텔에서 묵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이 호텔에는 무서운 이야기들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캐나다의 밴프 스프링스 호텔에 전해지는 3가지 괴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호텔에서 묵었던 수많은 손님들 중 가장 비극적인 손님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결혼식을 올릴 수 없었던 어느 커플일 것입니다. 밴프 스프링스 호텔에서는 결혼식이 자주 열리기도 했는데요. 1920년대 이 호텔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려던 어느 예비 신랑 신부가 겪은 불행한 사고로부터 첫 번째 괴담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예비 부부는 자신들의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결혼식을 당시 대단히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했던 이 호텔에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1920년대의 물가로도 무척이나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이 젊은 예비 부부는 호텔이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호텔의 크기도 매우 컸기 때문에 결혼식 전날부터 매끄러운 진행을 위한 여러 번의 리허설을 거쳤는데요. 특히 결혼식의 백미로 뽑을 수 있는 신부의 입장이 대단히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호텔의 중앙에 위치한 멋진 계단에서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걸어 내려오는 진행이었는데요. 리허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끝마쳤다고 합니다. 다음날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식이 열리고 모두가 고대하던 신부의 입장이 진행되었습니다. 리허설 때처럼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간과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날 리허설에서는 신부가 드레스를 입지 않고 일반적인 평상복을 입은 채 진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계단을 내려오기는 상당히 불편했던 듯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계단을 몇 개 내려오지도 않았을 때 불행한 사고가 벌어지게 되고 맙니다. 긴 드레스 자락이 그녀의 발 뒤꿈치와 계단 사이에 걸려서 균형을 잃은 신부가 그만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벌어진 사고였기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신부를 누구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혼식을 마치지도 못한 채로 목이 부러져 운명을 달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벌어지게 된 이 불행한 사고는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하객들에게도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결국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만 했던 날이 신랑과 신부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뒤부터 기묘한 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 이상한 것을 목격한 것은 호텔의 직원이었습니다. 손님의 가방을 위층으로 옮기기 위해 짐을 들고 계단으로 올라가려던 직원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베일을 뒤집어 쓰고 드레스를 입은 희미한 형체였습니다. 직원이 놀라서 얼어붙은 채로 서 있는 동안 그 형체는 직원의 옆을 지나 다른 곳으로 사라졌는데요. 자신이 본 것을 말했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목격담 이후로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특히 직원들만이 아닌 손님들도 이 형체를 목격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위층에 있는 거대한 연회장에서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는 유령을 보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령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회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춤을 췄다고 하는데요. 결혼식 날 벌어졌던 사고를 기억하던 당시의 직원들은 유령의 정체가 아마도 그날 숨진 예비 신부일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과 춤을 추기 위해 그녀의 혼이 호텔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신부의 유령을 봤다는 목격담이 종종 나오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밴프 스프링스 호텔은 그 거대한 크기만큼이나 수많은 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에는 손님들에게 제공되지 않는 방, 이제는 아예 폐쇄되어 버린 방이 존재합니다. 그 방은 바로 873호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 방은 호텔에서 제공을 금지한 것일까요? 정확히 연도를 알 수 없던 어느 날, 이 호텔에 한 일가족이 체크인을 하게 됩니다. 딸아이를 데리고 온 어느 부부였는데요. 여느 가족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분명 체크아웃이 예약되었는데도 이들이 체크아웃을 진행하지 않자 호텔 측에서는 직원을 873호실로 올려보냅니다. 문을 먼저 노크했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결국 마스터키를 사용해 문을 열고 들어간 직원이 본 것은 바로 목을 매단 채 숨져있는 남편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 보니 침대 위에는 아내와 딸 역시 숨진 채로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아내와 딸이 먼저 숨을 거뒀으며 남편이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뒤 목을 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이 밝혀집니다. 비록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기는 했지만 호텔 측에서는 최대한 조용히 사고를 수습했으며 노련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873호실에서 일어난 비극은 금방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던 것처럼 손님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후부터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묵었던 고객들로부터 불만사항들이 접수됩니다. 대개는 불만사항이라기보다 무섭다는 말이었는데요. 873호실에 묵었던 손님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것은 밤중에 들리는 알 수 없는 비명소리였습니다. 젊은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이 한밤중에 갑자기 어디에선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벌어졌던 사고를 모르는 손님들에게 호텔 측에서는 방을 옮겨주는 조치만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이 방에선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손님들이 자는 동안 누군가 베개를 잡아당기거나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침대에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침대 밑에 누군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며 기분이 나쁘다고 호텔에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어쨌든 호텔에서는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과 함께 환불을 해주거나 방을 옮겨주는 조치만을 취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호텔의 직원들도 이 방에 들어가기를 꺼렸습니다. 청소를 하는 동안 갑자기 거울에 알 수 없는 김이 서리거나 피가 묻은 손자국이 찍히는 등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이 손자국은 제대로 지워지지도 않았기에 거울을 통째로 갈아치워야만 했습니다. 직원들마저 이 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호텔 측에서는 결국 이 방을 폐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873호실은 이 호텔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문을 아예 없애고 그 자리에 벽을 세워버렸는데요. 아직도 자세히 보면 공사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괴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폐쇄된 873호실 앞에 찾아가 기념사진을 촬영한다고도 합니다. 보통 귀신들이 무서운 존재들인 반면 마지막으로 소개할 귀신은 친절한 귀신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샘 더 벨맨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유령입니다. 벨맨은 보통 우리나라에선 벨보이라고도 불려지는 직원들입니다. 샘 더 벨맨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유령이 되기 전 이 호텔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으며 이름대로 벨맨처럼 행동한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호텔에서 일했으며 스코틀랜드 출신의 샘 맥컬리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진 속 가운데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수석 벨맨으로 호텔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고 상냥하고 따뜻하게 손님들을 응대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도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전해지는데요. 1975년 샘이 세상을 떠난 이후 직원과 손님들로부터 그를 목격했다는 목격담들이 자주 들려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손님들이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나이든 직원이 나타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른 직원들이 나타나기 전에 홀연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명한 사례가 하나 전해져 오는데요. 이 호텔에 묵게 된 나이가 지긋한 여성 2명이 객실 열쇠가 제대로 들지 않자 직원을 호출하게 됩니다. 프론트에서는 현재 직원들이 모두 업무를 보고 있어 대단히 죄송하지만 직원이 현장까지 도착하려면 약 15분 정도가 걸리게 된다고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론트의 설명과는 다르게 금방 직원이 도착합니다. 나이가 좀
들어 보였고 꽤 오래 근무한 듯한 이 남성은 금방 이 손님들의 방을 찾아가 문을 열어주었으며 고마워하는 손님들의 감사 인사를 받고는 대단히 친절하게 담례 인사를 하고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들의 방에 누군가 노크를 하는데요. 바로 프론트에서 연락을 받고 왔다는 직원이었습니다. 분명 문이 열리지 않아서 연락하지 않았냐는 직원의 말에 두 여성은 벌써 다른 직원이 와서 도와줬다고 대답했는데요. 두 사람을 도와줬다는 직원의 인상착의에 대해 묻자 이들은 그가 나이가 좀 있는 남성이었으며 스코틀랜드 억양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이 설명을 들은 직원이 크게 놀랐는데요. 바로 말로만 듣던 샘의 유령을 묘사한 모습과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샘의 유령은 생전에 주로 사용했었던 자신의 사무실에도 자주 나타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모습을 나타낼 때마다 사무실 근처에서 알 수 없는 차가운 냉기를 느끼기도 했다는 직원들의 여러 경험담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호텔. 물론 정말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이 괴담들은 대단히 유명해서 세계의 여러 호텔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등지에서도 빼놓지 않고 소개하는 이야기들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흥미로운 마케팅 요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밴프 스프링스 호텔에 얽힌 괴담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1971년 진행된 한 실험의 결과는 전 세계 심리학계에 큰 임팩트를 던져주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벌어졌던 이 실험은 바로 모의 교도소 실험이었습니다. 죄수들과 간수들로 나눠진 참가자들에게 며칠간 모의 교도소 실험을 진행한 것이었는데요. 원래 2주간 계획되었던 이 실험은 단 5일 만에 종료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 5일간의 실험이 학계에 미친 영향은 5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러 곳에서 인용되고 또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스탠포드의 교도소 실험을 직접 진행했던 필립 짐바르도 교수의 공식 웹페이지 그리고 여러 사이트를 참고해 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영상들이나 인터넷에서 소개하는 내용들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971년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이던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한 가지 실험을 고안합니다. 바로 모의로 제작된 교도소 안에 교도관과 수감자를 각각 나눠서 참가시킨 다음 이들의 행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 관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짐바르도 교수는 실험을 최소 2주 정도 진행해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미국의 해군 연구소로부터 연구 자금을 지원받았는데요. 이들 역시 군 교도소의 교도관과 수감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의 양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알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험에 참가할 24명의 인원을 모았습니다. 육체적, 신체적으로 건장한 남성들을 뽑았으며 누가 교도관이고 누가 수감자가 될 것인지를 완전히 무작위로 뽑아 선발했는데요. 실험이 벌어질 모의 교도소는 당시 스탠포드 지하 건물에 마련해뒀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실제 교도소와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더욱 실험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진짜 경찰의 협조하에 수감자 역할 참가자들의 집에 찾아가 실제로 그들을 체포하는 과정을 그대로 진행했으며 심지어 진짜 죄수들이 입소 전에 거쳐야만 하는 알몸 검사와 신체 소독 및 발에 채우는 사슬까지도 그대로 똑같이 재현했다고 전해집니다. 수감자들은 이름 대신 번호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는 실험인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기에 사진을 보시면 수감자 역할을 맡은 참가자 한 명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4명 중 12명은 교도관, 12명은 수감자의 역할로 나뉘었으며 모의로 설치된 감옥 안에는 각각 3명씩의 수감자를 수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수감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은 감옥과 마당뿐으로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반면에 교도관들에게는 따로 쉴 수 있는 특별구역도 제공됐습니다.
실험 전에 알려준 교도관의 임무는 3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도소의 질서를 유지할 것, 그리고 수감자들이 탈옥하지 못하도록 감시할 것, 마지막으로 그들이 진짜 감옥에 있는 것과 똑같은 심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또한 추가적으로 이들은 수감자들의 이름 대신에 번호로 그들을 호출해야 함을 인지시켰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입소를 끝으로 무난히 흘러갔지만 문제는 그날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에 교도관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예고 없이 긴급 점호를 실시하자 수감자들이 불만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식사를 위해 마당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수감자 번호표를 찍고 교도관을 욕하는 등 작은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교도관들 역시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난리를 치는 수감자들에게 소화기를 뿌려 그들을 진압했습니다. 이후 이들의 옷을 모두 벗겨버린 다음 침대의 매트리스까지 전부 치워버리고 주동자들을 출연하여 따로 수감시키는 조치를 진행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작은 반란은 진압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교도관들은 좋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이른바 당근과 채찍 작전이었는데요. 전날 벌어진 작은 소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거나 혹은 거의 소란을 피우지 않았던 수감자 3명을 출연하여 이들을 더 좋은 감옥으로 보내 특별 대우를 해준 것입니다. 이 좋은 감옥에서는 편안한 침대와 더 좋은 옷, 또한 더 맛있는 음식들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들은 일반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과 소란의 주모자들에게 굴욕적인 처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작게는 팔굽혀펴기나 숫자를 세라는 등의 체벌이었고, 크게는 화장실에 가는 것을 제한시키고는 공개적인 장소인 감옥 안에 마련된 양동이에다가 용변을 보게 하는 등의 통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수감자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도관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좋은 죄수와 나쁜 죄수를 나눠 대우에 차별을 두자 수감자들 역시도 서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수감자들은 다른 수감자들이 교도관의 편이라며 반감을 표시했고, 소동을 일으켰던 주모자들은 좋은 감옥에 들어간 이들이 자신들을 밀고 해서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수감자들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실제 교도소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전략으로 교도관들이 죄수들의 결속력을 와해시켜서 함부로 소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초로 석방되는 수감자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8612번 수감자였는데요. 주체할 수 없이 감정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에 짐바르도 교수는 처음엔 그가 연기를 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상담가를 보내 8612번 수감자와 면담을 하고 오히려 교수 측의 정보원이 되어주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한번 생각해보겠다는 말과 함께 다시 감옥으로 돌아간 8612번. 그러나 이후에도 이상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였으며 결국 짐바르도 교수 역시 그가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실험에서 배제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3일차에는 수감자들에게 특별한 면회가 허락되었습니다. 친구와 가족들이 그들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이었는데요.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은 방문객들이 올 것을 대비하여 감옥의 환경을 재정비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수감자들에게 샤워와 면도가 허락되었으며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혔고, 인터폰을 통해 음악을 틀어주는 등의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다만 쾌적한 것처럼 보이도록 환경을 정비한 것과 별개로 방문객들에게는 역시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었는데요. 수감자 1명당 단 2명의 면회객만이 허용되었고, 대기 시간은 30분, 면회 시간은 10분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들에 대한 감시라는 명목하에 면회 자리에 교도관이 함께 참석해야 한다는 조건도 주어집니다. 교도소 측과 교수진 측에서 이런 재정비를 벌인 것은 혹시나 면회를 온 참가자들의 가족이 실험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감자들을 강제로 데려갈까봐 염려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실험의 주최 측 역시도 감옥 안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면회가 진행되던 동안
짐바르도 교수와 교도관 측에서는 이상한 소문을 접합니다. 바로 대규모 탈옥이 벌어질 것이라는 음모였습니다. 교도관 중 한 명이 어느 수감자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석방된 8612번 수감자가 자신의 동료를 모아서 수감자를 모두 데리고 나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진실처럼 퍼지고 있었고, 또한 실험의 주최 측 역시 이 소문을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칫하면 실험이 모두 실패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으로도 소송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사안이었는데요. 그래서 짐바르도 교수는 교도소장 등을 불러서 탈옥을 저지할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회의를 벌인 결과 수감자들을 모의 감옥이 아닌 실제 감옥에 옮기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나오게 됐는데요. 짐바르도 교수가 팔로알토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혹시 참가자들 모두를 실제 감옥에 옮길 수 없는지 문의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이들을 수송하는 데에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또 필요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며 거절합니다. 그래서 짐바르도 교수와 실험 주최 측에서는 두 번째 계획까지 구상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수감자들의 몸을 서로 모두 묶어버린 다음 해당 건물의 5층에 있는 창고에 보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사이에 퍼져 있던 소문대로 정말 석방된 8612번이 동료들을 이끌고 나타나면 빈 감옥을 보여주며 실험이 끝났다고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두 번째 계획대로 수감자들을 따로 묶어서 5층에 있는 다른 건물로 모두 옮겨버린 다음 마치 실험이 모두 끝나버린 것처럼 감옥을 전부 철거합니다. 그리고 짐바르도 교수 혼자 지하에 남아 탈옥을 도우러 온다는 그들을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그날 자정이 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헛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주최 측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되었고 결국 수감자들에게 더 가혹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왜냐면 이 소문 하나 때문에 애써 준비했던 모의 교도소를 철거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을 더 자주 괴롭히게 되었으며 팔굽혀펴기와 같은 체벌이 진행되었고 맨손으로 변기를 닦는 등의 처벌까지 부여됐습니다. 심지어 교수는 이런 생각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8612번의 연락처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서 실험 때문에 아직 상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속인 다음 그를 따로 불러내어 감금시킨다는 계획이었는데요. 만약 실제로 교수가 이 방법을 실행했다면 실험을 떠나 윤리적, 법적인 책임을 져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실험은 5일차를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면회를 왔던 수감자들의 부모들이 그들을 집에 데려가기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하겠다고 말하고 나선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교수는 실제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물론 변호사도 이것이 실험인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수감자들과 일일이 면담을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또 수감자들의 정신과 심리 상태를 면담하기 위해 이 실험실에 방문한 동료 교수 크리스티나 메슬렉이 너무나 심각하게 돌아가는 실험의 상황을 본 뒤 당장 이 부도덕한 행위를 중지하라고 건의했습니다. 결국 짐바르도 교수는 실험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2주로 계획되어 있던 실험이 절반도 못 채우고 종료된 것입니다. 이 실험은 발표되자마자 상당한 충격을 남겼습니다. 실험의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수감자들과 교도관들 모두가 처음 실험을 계획하고 참여했을 때와는 다르게 자신들의 역할에 너무나 충실히 몰입했다는 것도 포인트였습니다. 특히 수감자들은 나중에 자신을 소개할 때 이름 대신 자신의 수감 번호를 말하기도 할 정도였는데요. 짐바르도 교수 역시 자신의 이 실험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동료 교수가 실험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것에 신경 쓸 틈이 어디 있냐고 벌컥 화를 냈습니다. 통제되고 절제된 상황에서 이뤄진 실험은 참가자들뿐만이 아닌 통제자와 관찰자까지도 진짜로 변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 조작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저널리스트 벤 블룸이 작성한 그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짐바르도 교수가 말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실은 실제 실험에서 이루어진 것과 다르다고 합니다. 수감자들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의료적이거나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실험을 그만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짐바르도는 이것이 거짓이라며 부정했다가 나중에 다른 증거가 나오자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또한 교도관들이 수감자들에게 가혹했던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계획적이었다는 점도 제기됩니다.
교도관 중에서는 대학 때까지 연기를 공부한 사람도 있었고, 짐바르도는 이 교도관을 따로 불러내 칭찬까지 했는데요. 만약 교도관들이 자발적으로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수감자들도 자유로이 실험을 그만둘 수 없었다면 실험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나중에 비슷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진행되었는데도 스탠포드에서 벌어졌던 이 감옥 실험처럼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역시 이 실험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었는데요. 하지만 이 실험 결과와 유사한 실제 사례들도 많았기에 실험의 본질까지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1971년에 벌어졌던 아티카 교도소 폭동 사건을 들 수 있는데요. 미국 뉴욕에 위치해 있던 아티카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더 인간적인 처우를 요구하며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교도소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 9월에 이 사건이 벌어졌기에 그보다 한 발 앞서 8월에 진행된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이 한 번 더 재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실험이기도 해서 여러 방송이나 미디어 매체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제일 유명한 작품은 2001년 독일에서 만들어졌던 엑스페리먼트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을 대단히 충실하게 그려내어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실험은 비단 감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와 단절된 채 권력과 계급이 나눠지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대가 특히나 그런 장소로 뽑히는데요. 가혹행위에 의한 인명사고가 여전히 일어나는 것을 보면 짐바르도 교수의 이 50년 전 실험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소개할 한국의 기괴 사건은 여러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로 인해 다른 매체들에 나온 이야기들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99년 3월 은평구 응암동의 한 다세대 주택 지하, 김모 씨는 부푼 꿈을 안고 이 다세대 주택의 지하에 직원 9명 규모의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작은 공장이다 보니 마땅한 장소를 찾기 어려웠는데 마침 괜찮은 매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지하라는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보증금도 싸고 월세도 저렴해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공장을 차린 뒤부터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불면증에 시달렸던 것인데요. 몇 개월 뒤 직원 한 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이어 벌어질 여러 사건들의 단초에 불과했습니다. 직원 2명이 암에 걸려 숨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9명의 직원 중 벌써 3명이나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의 열기가 뜨겁던 그해 이 공장을 같이 운영하던 책임자 최 씨도 당뇨에 걸렸고 순식간에 찾아온 합병증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또 사장 김모 씨 역시도 상황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90kg의 건장한 체구였던 김 씨의 체중이 40kg 가까이 빠지는 등 건강에 이상이 생겼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공장을 빼버립니다. 이런 일 때문이었는지 이 건물 일대에 이상한 소문이 퍼집니다. 이 다세대 주택 건물에 여자 귀신이 살고 있는데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세수를 하다가 거울에 비치는 여자 귀신을 봤다는 등 귀신이 사는 건물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것이었습니다.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다른 세입자들도 방을 빼버리자 결국 건물주였던 장 씨는 재건축을 결정합니다. 리모델링 업자를 불러서 지하실만 원룸으로 바꾸기로 합니다. 6개월이 넘도록 건물이 비어있던 탓에 지하실 건물 안에는 먼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구조물이 하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창고 한 켠을 차지하고 있던 이 벽은 높이 60cm 정도의 폭 1m가량의 콘크리트 덩어리였는데요. 대단히 서툴게 되어 있어 묘하게 이질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곳부터 허물어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한 업자가 다른 인부들과 함께 그곳을 부수고 있던 그 순간 안에서 웬 김장용 비닐봉투에 끄트머리가 튀어나옵니다. 게다가 알 수 없는 독한 악취까지 풍겨 나왔는데요. 곧 그 안에 있던 물체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비닐에 쌓여있던 것은 바로 사람의 사체였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던 탓인지 살이 뼈에 달라붙어 완전히 미라처럼 변해 있었는데요.
출동한 경찰이 비닐에 쌓여있던 시신을 꺼내 조사합니다. 사체의 신원은 여성으로 보였으며 겨울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옆쪽이 대단히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는데요. 누가 봐도 둔탁한 둔기에 맞아 함몰된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명백히 살인사건임이 분명했으며 누군가 벽 안에 암매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체는 최소 2년 전에 매장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에 아직 세입자들이 입주해 있었을 때 누군가 이곳에 암매장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은 건물에 새들어 살던 세입자를 전부 조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소름 돋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1992년 첫 번째 세입자였던 50대 남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994년 두 번째 세입자였던 남성은 공장을 운영하다가 이상하게 급격히 몸이 안 좋아져 병에 걸려 숨지게 됩니다. 1996년 세 번째 세입자였던 여성도 공장을 운영했지만 갑자기 공장이 망해버려 결국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1999년 마지막 세입자였던 김모 씨는 말씀드렸듯이 공장 직원 4명이 사망하고 본인 역시 건강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기묘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희한하게 이 건물의 지하에 입주한 세입자들에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불행한 일들만 벌어졌던 것인데요. 물론 경찰에서는 그런 괴담은 사실이 아니며 단순히 우연일 뿐이라고 소문을 일축시켰지만 발없는 소문은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사체의 신원을 특정짓기 위해 지문을 감식하는 과정에 돌입했는데요. 워낙 미라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던 터였기에 피부가 거의 뼈에 달라붙듯이 딱 붙어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거쳐 결국 지문을 확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경찰에서 파악한 피해자는 바로 50대 여성 이모 씨. 그녀의 가족을 찾아가 물어보니 5년 전 마지막으로 사라진 뒤 줄곧 소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마지막 옷차림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정확히 이 씨의 사체에 입혀져 있던 옷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이 씨는 5년 전 집을 나섰던 그날 죽음을 맞이한 채 응암동 건물에 암매장됐던 것입니다. 숨진 이 씨가 발견되었던 시기는 바로 2002년, 여기서 5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7년이 됩니다. 이때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와 있던 것은 바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공장을 운영했던 세 번째 세입자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공장이 망하기는 했지만 다행히 다른 세입자들이 겪었던 건강상 문제도 없었고 목숨을 잃지도 않았던 사람이었는데요. 경찰이 그녀에게 피해자의 생전 사진을 보여주며 묻자 그녀는 이 씨가 처음 보는 사람이며 누군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97년에 살해되어 암매장된 것이 분명한데 이 시기에 공장을 운영했던 당사자는 피해자를 모른다고 하니 당연히 경찰에서는 이 세입자를 범인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뜻밖의 증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녀가 공장을 운영하던 당시 지모 씨라는 동업자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 씨가 바로 공장의 사장이었던 본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내연관계라는 것이었는데요. 내연관계에 있던 것을 말하기가 두려워서 선뜻 경찰에게 처음부터 제대로 진술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내연남이었던 지 씨에게 얼마간 공장을 빌려줬던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장이 망해버린 뒤로는 두 사람의 연락도 끊어졌고 경찰의 조사 결과 해당 동업자 남성 지 씨는 주민등록번호까지 말소되어 신변 파악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혹시나 피해자의 가족이 이 남성을 알까 싶어 찾아가 보니 놀랍게도 피해자 이 씨가 살아생전에 지 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무관계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경찰에서는 지 씨를 강력한 용의자로 특정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번호조차 말소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 씨를 찾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결국 수소문 끝에 지 씨를 찾지는 못했지만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밤마다 웬 여성의 원혼이 찾아와 남편과 자신을 괴롭혔기에 너무 괴로워 버틸 수가 없던 나머지 남편 혼자 어느 산속에 있는 암자에 들어갔다고 진술합니다. 그녀의 진술대로 찾아간 산속 암자에서 경찰은 지 씨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 씨는 뜻밖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를 당했는데요.
자신도 자꾸 이상하고 기묘한 일이 벌어져서 진작 자수를 하려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건 이후 거의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려서 제대로 잠든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그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그가 숨진 이 씨와 알게 된 것은 1996년도였습니다. 당시에도 지 씨는 세 번째 세입자였던 여성과 내연 관계였는데 공장을 함께 차려 같이 동업을 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금방 가깝게 지내게 된 그는 공장을 차려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숨진 이 씨로부터 당시 1200만 원을 빌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장 사정이 좋지 않아져 늘 돈이 모자랐고 돈을 빌려준 이 씨의 연락을 매번 피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사건이 벌어진 그날 이 씨가 공장에 직접 찾아왔지만 지 씨는 지금 돈이 없어 갚을 수 없다고 말하게 됐는데요.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고 근처에 있던 30cm 길이의 쇠로 된 정을 사용해서 그녀의 머리를 내리찍어 목숨을 뺏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족과 검찰 측에서는 그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숨진 이 씨에게 당시 빌렸던 돈은 1200만 원이 아닌 5천만 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공장을 찾아온 이 씨와 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측에서는 지 씨의 범행을 계획 범행이라고 특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가 발견되었을 때의 모습을 고려해보면 매장할 때 몸을 감쌀 정도의 큰 비닐을 이미 준비했다는 점과 그녀를 안매장할 때 사용된 벽돌과 콘크리트도 미리 준비된 점, 또 마지막으로 창고 한켠에 미리 공간을 만들어 둠으로써 이미 이 씨를 살해하고 안매장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계획살인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금전상 이득을 위한 강도 살인이라 판단했는데요. 우발적으로 범행이 벌어졌다는 그의 진술에 의거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출소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응암동에서 벌어졌던 안매장 사건은 범인 지 씨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됨으로써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괴담이 퍼졌던 그 다세대 주택 건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하에 아무도 새를 들지 않자 건물주는 지하를 원룸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게다가 보증금과 월세를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하며 이곳에 공짜로 2년간 새들어 살 사람을 구하게 됐는데요.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서 당연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 기껏 리모델링까지 해서 만든 지하 원룸은 무려 6년이 넘도록 공실로 남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무당을 불러서 굿판까지 벌였다고 하는데요. 기묘한 것은 이 사건을 전혀 모르는 지역에서 온 무당이 50대 여성의 원혼이 있다는 말과 함께 20대 여성의 원혼이 하나 더 있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무당의 말이 진짜라면 20대 여성의 원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이 응암동 일대에도 대대적으로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이 다세대 주택과 그 주변 건물들 역시 건설사에 팔려서 현재는 빌라와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건물을 짓는 동안 지하까지 싹 파내버렸기에 아마도 귀신이 거주할 곳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듯합니다. 해당 건물에 입주했던 세입자들에게 연달아 일어난 사건, 이들에게 벌어졌던 불행한 일련의 사건들은 정말로 벽 속에 갇혀있던 피해자의 원혼이 저주가 되어 그들에게 피해를 줬던 것일까요? 경찰에서는 단순히 우연의 연속이라고 발표했지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석연찮은 것도 사실입니다. 기묘한 괴담의 진원지가 되었던 응암동 시신 안매장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소개할 부검은 말한다 6번째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이야기이며 사건에 관련된 관계자들과 피해자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울산 경찰에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실종 아동은 당시 만 5세의 우현군이었습니다. 실종된 우현군의 어머니 오모 씨는 이날 아이가 점심을 먹고 난 뒤에 문방구 앞 오락기를 구경하러 간다던 것을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실종 사건은 신문과 뉴스에도 보도되었는데요. 우현군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할머니와 아버지까지 길에서 전단지를 돌리며 실종된 우현군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오 씨는 뉴스 인터뷰에서 혹시나 유괴 사건이라면 아이가 아프지 않게 옷도 잘 입혀주고 밥이라도 잘 먹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현군의 실종 수색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실종된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우현군을 목격했다거나 심지어 같이 놀았다는 동네 아동들도 없었는데요. 경찰에서는 납치가 되었을 가능성에 더 집중하여 울산 바깥으로 조사 범위를 더 확대시켰습니다. 얼마 뒤 울산 경찰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옵니다. 어느 주인 없는 밭에 버려져 있던 큰 통 안에서 타버린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이 제보가 접수된 지역은 경주시였는데요. 사체가 아동의 것으로 보였기에 혹시 최근에 실종된 우현군이 아닌가 싶어 울산 경찰에 소식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경찰에서 사체를 조사한 결과 아동의 것이 맞았으며 아직 타다 남아버린 옷의 조각과 우현군이 실종 당일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 동일하다는 점을 우현군의 가족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범인이 급하게 사체를 처리하려던 탓인지 사체 역시도 완전히 타버리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왜 울산에서 꽤 거리가 떨어져 있던 경주시에서 사체가 발견되었던 것일까요? 경찰에서는 이 밭 주변에 탐문 조사를 실시하여 혹시 이곳에서 범인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지 또 버려진 밭의 주인이 범인이 아니었는지 조사하는 한편 우현군의 사체를 부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현군의 사체에는 이상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속적 폭행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사체에서 아직 온전하게 남은 엉덩이 쪽을 조사하자 엉덩이 근육의 일부가 섬유질이 되어버린 조직의 섬유화 증상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파손된 조직이 다 아물기도 전에 재차 폭행을 가하면 발생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은 혹시 우현군을 납치한 범인이 가한 폭행이었을까요? 부검 소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 정도로 조직의 섬유화가 진행되려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이 가해졌을 것이 거의 분명하다는 소견이었습니다. 게다가 우현군의 장기에도 다발성 손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장기 손상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였는데요. 여기서 부검의는 이상한 점을 하나 더 발견합니다. 우현군의 위장 속에 남아있던 내용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현군은 실종 당일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실종되었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위장 속이 거의 빈 상태였던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가해졌던 폭행의 흔적, 그리고 직접적인 사인으로 지목된 장기 손상, 또 점심을 먹고 실종되었다는 진술과는 다르게 위장 속에 남았던 내용물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밝혀졌기에 경찰에서는 이 사건이 납치 유괴 사건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벌어졌음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였던 어머니 오 씨에게 사건 당일 벌어졌던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질문합니다. 아이가 밖에 나가 있던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묻자 그녀는 동네에서 산책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 산책하는 동안 밖에서 우현군을 못 봤냐는 말에 지인과 전화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화를 했다던 오 씨의 말은 진짜였을까요? 오 씨의 핸드폰 통화 기록을 조사해보니 실제로 그 시간에 통화 기록이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오 씨가 이 시간에 통화를 했던 지역이 울산이 아니고 바로 우현군이 발견되었던 경주시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핸드폰이 아닌 집전화 통화 기록에서는 오 씨가 콜밴 업체에 전화를 했던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의 전화에 기사에게 물어본 결과 그날 이 동네에서 여성 한 명을 픽업했는데 웬 종이박스를 들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기사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내려준 곳은 역시 바로 경주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체가 발견된 밭의 주변을 조사한 결과 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던 주유소에 한 여성이 들러 기름을 구입했던 것이 확인됩니다. 그날 가게의 CCTV 기록을 돌려보니 익숙한 여성이 주유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우현군의 어머니 오 씨였습니다. 경찰에서 그녀를 추궁하자 오 씨는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합니다. 우현군의 어머니 오 씨는 사실 의붓 어머니였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말도 잘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평소에도 자주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 씨는 이런 사실을 철저히 숨겼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챘다고 합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것은 그날 점심때였습니다. 우현군이 밥을 먹다가 잠깐 투정을 부리자 오씨가 무자비한 폭행을 벌였던 것이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다발성 장기 손상이 벌어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한 것이 직접적 사인이었습니다. 폭행 뒤 우현군이 갑자기 구토를 했고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겁에 질려 119에 신고를 할까 하다가 아이 몸에 난 멍들 때문에 의심을 받을 것이 두려워 처음에는 멍을 빼기 위해 욕조 속에 아이를 집어넣었다가 문제가 커질까봐 결국 사체를 유기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숨진 우현군을 종이 상자 안에 넣은 다음 콜벤을 불러 울산을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에서 내려 적당한 곳을 찾던 중 주인 없는 밭에 웬 버려진 통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우현군의 사체를 넣은 다음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입해 범행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실종 신고를 접수한 채 아이가 사라졌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인데요. 각종 뉴스 인터뷰와 신문 취재 때도 태연했던 모습, 그리고 현장 검증 역시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 씨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은 실제로 벌어졌던 두 개의 사건을 하나로 합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각각 2008년과 2013년에 벌어졌던 아동학대 사망사고를 토대로 각색했습니다. 2008년에 벌어졌던 사건은 우영진군 사건, 그리고 2013년에 벌어졌던 사건은 이서현 양 사건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의 가해자들은 모두 아이들의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벌어졌던 우영진군 사건의 경우 가해자였던 오모 씨가 벌인 범행이 오늘 소개한 사건의 내용 거의 그대로였으며 신문에도 나와 아이를 찾아달라고 말하던 모습이 사건이 밝혀진 뒤에는 오 씨의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되어 그대로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내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 벌어진 서연이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동거하던 남성의 딸에게 학대를 가했던 사건인데요. 가해자 박 씨가 서현 양이 학교 소풍을 보내달라고 하자 사정없이 폭행하여 끝내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아이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는데요.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서현 양의 몸에 난 피멍들을 본 뒤 이것이 단순 사고가 아닌 학대 사건임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지속적인 폭행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008년 벌어진 사건의 범인 오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3년 2월에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 벌어진 사건의 범인 박 씨는 살인죄가 적용되어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이 가해자들이 아동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벌였음에도 형량이 현저히 낮은 것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2008년에 사망한 우영진 군은 당시 만 5세, 그리고 2013년에 사망한 이서연 양은 당시 만 8세였습니다. 영진 군은 아직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나이였고 서현 양은 이제 겨우 초등학교에 발을 들였을 뿐입니다.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아이들에게는 제발 이런 짓을 벌이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또 이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님에도 형량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다는 점 역시 언제나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는데요. 꼭 법적인 개정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숨진 두 아이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부검은 말한다 6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